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테슬라 유럽 시장 석권 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빤히 보이는 미래예요. 이래도 팔 건가? 라는 부주제도 있고요. 어제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죠.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인데요. 그런데 연준의 9월달 FOMC 의사록을 보면은 뭔가 비둘기파적인 발언도 있었어요.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일론이 향수 세일즈맨으로 변신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현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이 0.09% 빠졌으니까 거의 보합군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도 연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게 좀 불안한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3대 지수 모두 약보합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간 오늘 저녁 9시 반에, 그러니까 개장 전에 CPI 지수, 미국의 소비자 지수, 물가 지수 발표가 있죠. 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 눈치 보기 장세, 관망세가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개장 전에 나왔던 미국의 PPI 지수,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망치를 다소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은 전반적으로 반등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반등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날 장중 오후에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9월 달에 있었던 회의의 의사록이죠. 자, 9월 달에도 0.75%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의사록도 강력한 긴축의 의지를 표출하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다만 일부 FOMC 참석자는요, 현재 매우 불확실한 환경에서 글로벌 금융 환경에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긴축의 속도를 미세 조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뭔가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약간 상승하려는 듯한 움직임도 보여주었지만 다만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고 PPI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CPI 지수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합권의 약세 흐름을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3일 CPI 지수 발표에 따라서 한 자리 더 출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가는 최근에 좀 다소 빠지면서 87불 정도로 내려와 있습니다. 오늘 맵을 보면 전반적으로 종목별, 업종별 혼조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지 큰 움직임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스닥 지수는 여전히 연 저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6월달 유가가 120불까지도 올라갔을 때였죠. 이때가 1646이었는데 지금 1417까지 내려오면서 연준 긴축 공포감이 극도에 달한 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길게 봤을 때는 현재가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최근 20년간의 월봉 차트, 나스닥 차트를 보면요, 현재 RSI 지수 역시 39까지 내려오면서 상당한 침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2020년 초반에 코로나 사태보다도 훨씬 더 심한 침체기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보다 더 심했던 시기는 딱 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자, 2008년, 2009년 리만 사태 때랑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이었죠. 자, 지금이 그 정도 수준까지의 위기가 아니라면 충분히 하반기가 끝나기 전에 2022년이 끝나기 전에 반등이 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시점이에요. 아무튼 11월 2일 연준의 FOMC가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9월달 FOMC 의사록을 보면 다소 비둘기파적인 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50bp의 확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큰 반등이 나올 수 있고 75bp 이야기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을 하더라도 파월 의장의 발언이 중요하다고 했죠. 다소 경제를 좀 생각하고 침체 속도를 향후에 조절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듯이 얘기를 하면 충분히 반등이 나올 법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추세대로라면 11월이 끝나기 전에 반등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발표된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를 보면 6월을 고점으로 해서 낮아지고 있는 흐름이 맞아요. 유가가 하락한 만큼 낮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예측치였던 8.4%보다는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8.5%로서. 자, 금리를 최근에 급상승시켰어도 여전히 물가 수준은 높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렇기 때문에 11월 2일 자이언트 셋 가능성은 아직도 높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 지수는 지금 전년 대비로 봤던 거고요. 자, 전월 대비로 보면은 0.4% 정도 전월 대비로 올라가는 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이 역시 전월 대비로도 예측치였던 0.2% 상승 대비 0.4% 상승으로 높게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 시간 오늘 오후 9시 반, 그러니까 장 개장 전에 발표될 미국 CPI 지수 역시 좀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지금 예상치는 8.1% 수준인데 이보다도 높게 나오면 한 차례 시장이 또 크게 출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8.1% 정도로 나오면은 계속해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낮아지는 흐름이다. 3개월 연속 낮아지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시장 참가자들의 예상은 8.1%를 넘을 가능성도 50%가 넘다라고 보고 있어요. 6,400명의 트위터 분들께서 이렇게 투표 참여를 해줬는데 아직도 미국인 투자자들의 생각은 8.1%가 넘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이러면 주가가 흔들릴 가능성이 또 높겠죠. 아무튼 물가는 고공행진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11월 2일에 있을 FOMC 회의 때도 0.75% 인상 확률, 자이언트 스텝의 인상 확률이 82%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에요.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빅스텝의 확률이 78%로서 좀 높았었는데 자, 완전히 반전이 된 지금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한 달 동안 좀 어려운 장세를 예고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자, 오늘 장중 공개된 9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요, 다소 비둘기파적인 발언도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텐더스라고 해서 참여자로 파월 의장도 있고요. 저기 브레이너드 부의장도 여기 나와 있죠. 자, FOMC 위원들이 한 말을 알아보면 많은 참석자들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은 치르게 될 비용이 과도하기 때문에 자, 좀 더 강력한 대응, 과도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현재 유엔에서도 경고를 하고 있죠. 미국 연준아, 금리 이제 그만 올리지 않을래? 라고 유엔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IMF에서도 내년 글로벌 경제 전망치를 GDP 전망치를 상당히 낮추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이를 좀 걱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어요. 자, 미국의 이러한 급속도의 긴축 정책이 글로벌 경제의 불안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긴축의 속도를 미세 조정할 필요도 있겠다라고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 초까지 아니면 올해 말까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금리 인상 기조가 꺾인다든지 속도가 충분히 완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말에는 4.5%까지 미국의 기준금리는 오를 것 같고 내년 초에도 4.5에서 4.75까지 올리게 되면 충분히 금리 인상이 끝날 수도 있고요. 금리 인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를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급속도로 금리 인상이 자, 올해 말까지 진행이 되고요. 자, 올해 12월 달 그리고 내년 초에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기울기가 좀 더 완만해지죠. 자, 12월 달에 또 올해 마지막 FOMC 회의가 있는데 이때는 0.5%라든지 0.25%로서 금리 인상 속도가 이렇게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올해 마지막 산타 랠리라고 하기까지는 좀 부담스럽지만 반등 정도, 소폭의 반등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내년 봄이 끝나고 2분기부터는 이렇게 금리가 좀 완화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반년 정도 아니면 한 분기 정도만 좀 더 버텨보시면은 그래도 좀 좋은 장이 한번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테슬라는 217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0.34% 상승하면서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녹색의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2주 정도 이렇게 크게 흘러내렸는데 자, 미약한 상승이지만 정말 오랜만에 나온 양봉이기 때문에 좀 그래도 좀 한숨 돌릴 수 있는 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최근 중국의 로컬 판매가 좀 걱정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델 Y가 9월 달에도 중국의 베스트셀링 SUV로 선정이 되었어요. 가장 많이 팔린 SUV 차량으로 내연기관 모델 할 것 없이 1등을 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7, 8월 달에 생산 라인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생산량을 크게 늘렸죠. 그러면서 이렇게 베스트셀링 모델로 등극을 한 것 같고요. 자, 현재 모델 Y는 없어서 못 파는 모델이죠. 자, 몇 달 안에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소형 SUV로 등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9월 달에 기가 상하이는요 82,000대의 생산량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웬걸 딜리버리는 83,000대를 하면서 생산량을 초과하는 그런 강력한 딜리버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82,000대 차량 중에 그중에 77,000대를 중국 고객에게 인도되었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수요 감소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BYD의 9월 순수 EV 판매량, 배터리 EV 판매량 95,000대보다는 못한 83,000대를 판매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수로는 77,000대를 판매했기 때문에 BYD의 판매량과는 거의 2만 대 가까이 차이 나서 좀 안타깝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3분기에 생산량 대비 딜리버리가 2만 대, 그러니까 전체 테슬라의 3분기 딜리버리는 34만 대가 나오면서 전체 생산량 36만 5천 대 대비해서 2만 대 빠진 것으로 나오면서 주가가 최근 많이 하락을 했었죠. 중국의 판매는
수치는 견조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에 이러한 딜리버리 약세는 아무래도 중국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분기 인도량 감소의 66%는 중국 물량의 효과라고 게리 블랙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 오른쪽 편에 보면은 기가 상하이의 생산량이 나오고 있고요. 왼쪽은 기가 상하이의 딜리버리 판매량입니다. 자, 3분기만 볼게요. 3분기만 보면 19만 7천 대를 기가 상하이는 생산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분기에 18만 8천 대를 판매하면서 약 9천 대의 재고가 남은 거 보이시죠? 자, 물론 9월 달만 봤을 때는 8만 2천 대의 생산량보다 1000대 많은 8만 3천 대를 판매했습니다만 6월 달에 보시면 10,000대 정도 재고가 남았었어요. 6월 달에 7월 달이죠. 7월 달에 28,000대를 판매했고 38,000대를 생산하면서 10,000대가 남았었는데 자, 이 재고가 그대로 3분기 말에 남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다가 매 분기 말에는 원래 수출이 없습니다. 자, 1분기만 보더라도 1분기에 3월 달에는 수출이 거의 없었고요. 2분기 말인 6월 달에도 수출이 물량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자, 웬걸 이번 9월 달에는 3분기 말에는 5,500대의 수출 물량이 있었습니다. 자, 이 수출 물량이 없었으면 아무래도 내수 판매를 훨씬 많이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 수출 판매 물량 역시 인도량, 테슬라 전체 인도량 감소분에 어느 정도 역할을 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2만 대에 14,000대 정도니까 66% 정도의 재고량 감소, 인도량 감소에 중국 공장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중국의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한 대기 수요, 대기 물량으로 인해서 발생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었죠. 아무튼 이런 건요, 단기간의 잡음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 대세에는 큰 역할은 할 수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왜냐면 중국이 아니더라도 물론 중국은 세계 1위의 EV 시장이고 테슬라가 너무나도 잘하고 있지만 테슬라는 유럽에서도 너무나도 크게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이은 세계 제2의 전기차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유럽인데 유럽에서도 시장 선점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어요. 특히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9월달 독일 판매 전체 1위 차량이 모델 Y였다는 게 정말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독일의 국민차라고 할 수 있는 폭스바겐 골프와 티구안을 누르고 모델 Y가 1등에 등극했기 때문에 이는 우리나라 그랜저라든지 소나타라든지 소렌토라든지 산타페와 같은 차량을 뛰어넘어서 테슬라가 우리나라 모델 Y가 판매 1위 한 것과 똑같은 결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더불어서 속속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모델 Y가 1등을 하고 있다라고 뉴스가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런 것들은요, 기가 베를린의 런칭과 함께 기가 상하이의 물량 상승에 있어요. 기가 상하이는 테슬라의 유럽 수출 기지라고 볼 수 있죠. 테슬라의 모델 Y가 독일 옆에 붙어있는 국가죠. 오스트리아에서도 베스트셀러 자동차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자, 유럽의 국민차라고 할 수 있는 폭스바겐 스코다 이런 것들을 또 넘어서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스코다도 넘어섰고 폭스바겐 폴로도 모델 Y가 오스트리아에서 1등을 차지한 모습 9월달에 1421대를 판매하면서 9월달에 1위에 등극했어요. 그러니까 생산량만 받쳐주면 1위에 바로 등극한다는 게 테슬라라는 겁니다. 자, 테슬라의 9월 판매량 1위 국가들을 보면요, 정말 세계 유수의 선진국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독일, 노르웨이, 뉴질랜드, 스위스, 호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이태리, 유럽 국가들이 엄청나게 많죠. 유럽 최고의 선진국들이 지금 모델 Y를 가장 많이 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테슬라 희망을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유럽 전체 수치로 살펴보면 그 판매량의 증가폭이 좀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기울기가. 자, 역시 기가 베를린의 런칭과 기가 상하이의 업그레이드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022년의 판매량의 기울기는 더욱더 가팔라지고 있다. 그리고 이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왜냐면 자, 베를린은 이제 런칭을 했죠. 내년에는 50만 대 판매까지 갑니다. 자, 기가 상하이 역시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요. 내년에는 100만 대 캐파를 넘어서고 제2의 기가 상하이까지 건설한다는 말이 있고 테슬라는 앞으로 10개의 기가 팩토리를 더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더 강력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제가 어저께 테슬라의 PER이 51배라면 그러니까 50배 수준이라면 정말 싼 가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것에 대해서 50배가 왜 싼 것이냐, 50배 정도면 상당히 비싼 거 아니냐, 우리나라 현대차는 50배는커녕 10배도 안 된다라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현대차와 테슬라의 연간 성장률이 완전히 다르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연간 5에서 10%만 정말 발전을 하더라도 상당히 큰 발전을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현재 경기 침체 상황이 펼쳐지면서 차량 판매가 줄어든다
줄어들 것 같다라는 예상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내연기관 중심의 회사들은 상당히 부침을 겪겠죠. 오히려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겁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달라요. 테슬라는 2030년까지 1000만 대 판매를 충분히 할 수 있는 회사로서 내년에는 200만 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내년 EPS 증가는 한 82% 정도가 예상이 돼요. 자, 올해 한 4불 정도의 EPS가 마감이 되면은 내년에 8불 수준은 올라서 거의 80에서 100% 수준의 또 상승을 보여줄 것입니다. 자, 연간 EPS 성장률이 90%, 80%, 40%, 39%, 30%. 자, 이렇게 되면서 연평균 한 47%에서 50%의 성장률을 보여줄 것이에요. 자, PEG 레이쇼라는 게 있는데요. 자, PER만 보면 안 된다. 현재 주가 수준이 비싼 거, 싼 거, 그만 볼 게 아니라 기업의 성장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기업의 가격을 기업의 성장률로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럼 성장률이 크면 클수록 좋은 주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좋은 회사라고. 그러니까 PEG 레이쇼는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기업이 싸고, PER이 싸고, 자, EPS 그로스, EPS 성장이 높으면 당연히 PEG 레이쇼가 떨어지겠죠. 자, 그런데 테슬라는요, PER이 50일 때, 자, 여기 보시면 성장률이 연평균 성장률이 50에 달하죠. 자, 여기는 퍼센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47%, 그러니까 50%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50을 넣는 거예요. 그럼 PER 50을 50으로 나누어주면 1이 나옵니다. 자, PEG 1은요, 너무나도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웬만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PEG 1.5에서 3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3을 보일 때도 많고요. 애플 경우도 1.5에서 3 사이를 보일 때가 많아요. 근데 현재 테슬라는 PEG가 1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너무나도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아셔야 될 점은요. 자, 이러한 EPS의 성장은 순전히 차량 판매만으로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테슬라가 EV만 판매한 건 아니죠. EV의 사업 영역이 이 정도라면은 FSD 로보택시는 이렇게 크고요. 에너지 사업도 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테슬라가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게 AI 로봇 사업입니다. 옵티머스 테슬라 보시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그로스 레이트가 50%밖에 안 나올까요? 제 생각에는 훨씬 더 2030년까지 더 큰 그로스 EPS 그로스를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PEG 1은 현재 너무나도 매력적인 가격대예요. 자, 그러니까 테슬라 장기 투자하실 필요가 있겠다. 2030년까지는 투자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좀 장난인 줄 알았는데요. 실제예요. 자, 보링 컴퍼니에서 생뚱맞게 지금 향수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보링 컴퍼니는 인프라스트럭처 회사죠. 터널을 만드는 회사인데 향수를 판매하고 있는 게 좀 생뚱맞긴 한데 우리나라 돈 자 14만 5천 원, 그러니까 100불에 육박하는 비싼 향수예요.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도 퍼퓸 세일즈맨으로 바꾸면서 자기는 향수 판매원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발매를 하자마자 10,000병이 팔렸어요. 자, 10,000병을 팔았고 10,000병 판매한 게 뭐 100불짜리니까 100불을 10,000병 판매하면은 1밀리언을 판매한 겁니다. 자, 단 하루 만에, 거의 하루 만에 14억 원의 돈을 벌어들였어요. 정말 상당히 영향력이 큰 인물인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바로 브랜드 가치예요.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의 브랜드 가치는 물론 지금 안티 세력도 많지만 좋아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는 거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